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어떤 시장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2차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년 연말이나 후년에 좀 부실이 더 커져서 또 위기가 좀 크게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겨울인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현대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스럽기도 하실 텐데요. 특히 2030, 40 분들은 한 10년 가까이 오르는 것만 보시고 작년 연말에 잠시 6개월 동안 급락한 걸 또 경험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쓰니까 다시 상승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치 특례보금자리론하고 활성화 대책이 나오니까 마치 부동산은 또 영원히 오를 것처럼 9월 정도까지 8월 정도 한 7, 8개월 정도만 계속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오르는 형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었어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 일반 경제학 이론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은 가짜 상승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걸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민스키 모먼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더블 딥, 데드캣 바운스 그 개념이 이제 민스키 모먼트의 도표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을 찍고 거기서 이제 프로피티 메이킹이라고 해서 우리 영끌완이죠.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시적 반등이죠. 그 이후에는 확연하게 패닉으로 가는 게 그동안 경제학 역사 1903년에 세워졌으니까 한 120년 됐죠? 120년 역사의 어떤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9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더블 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잠깐 반등하는 게 나타났지만 두 번째 2차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생아론이 내년 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26조 6천억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한 39조 6천억 예산인데 약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한 41조 원 넘게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나온 50년 주담대가 한 10조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한 50조 정도 되죠? 그럼 26조라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한 반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대출 확대가. 그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올해의 상승이 한 반 정도의 효과가 있겠구나 예측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예측해 본다면 올해 시장은 연말까지 하락 추세로 가다가 연말 끝지점에 가서 신생아론에 대한 어떤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보도가 많아지고 약간 펌핑 효과가 있으면서 봄부터 약간 신생아론에 대한 대출이 시장을 약간 견인할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받쳐줄 것이 없죠. 다만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겠지만 고금리 여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우리나라가 바로 인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통상적으로 기축통화라는 어떤 강점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통화하고 미국 통화하고 보통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감안할 때 보통 우리가 1% 정도 더 높아야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제 전반에
조금 활성화라든지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데 좀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금리 높은 이자를 부담하시면서 한 1년 정도 버텨온 영끌하신 분들이 급격하게 예전에 뭐 저금리 시대처럼 뭐 3%대까지 안 내려가면 여전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영향이 올해 대출 확대로 인해서 잠시 벗어난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뭐 임차권 등기 계속 늘어나는 거 아시죠? 경매 건수하고 경매 지표는 하락하고 있고 경매 건수는 최대 폭입니다. 몇 년 만에. 그런 추세를 볼 때 제가 볼 땐 대세 하락 초입이라고 보시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의 폭이 미국이 내년 중에 많이 내려봤자 1%입니다. 그래봤자 4.5%잖아요. 그럼 우린 3.5%니까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를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부동산 PF가 정부에서 이제 긴급 대책을 써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일단은 진정이 됐잖아요. 진정이 됐는데 최근에 보도 보셨을 거예요. 그 청담동의 땡땡땡 호텔 부지에 그 하이엔드 식으로 주상복합 사업을 하려다가 새마을금고가 1순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 좀 넘게 1순위로 어떤 사업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만기 연장을 한번 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새마을금고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새마을금고도 지금 PF 부실 현장이 꽤 많아서 대주단을 형성해가지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외부 충격이 오나 그러면 조금만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집을 준비할 상태가 지금 충분하지 않거든요. 예금 유동성이.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대주단에 있는 새마을금고뿐이 아니라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럼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채권 회수가 안 되는 이 금융기관이 많거든요. 그럼 다른 현장에 만약에 조금 PF를 좀 많이 하거나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많이 한 금융기관들, 특히 캐피탈이나 일부 증권사들은 자금 부담을 좀 많이 느낄 겁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경색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정부가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은행채를 한도를 폐지한다. 은행채는 뭐냐? 은행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얼마를 주기로 하고 자금을 조달해요. 그럼 자금 조달을 왜 하죠? 그동안 대출을 했던 거나 예금을 했던 분들의 만기가 돌아올 때 예금주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재유치라든지. 그 부분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수급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죠. 근데 그 은행채 금리가 지금 5%대입니다. 4%에서 5%.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대출 금리가 몇 프로로 해야 되죠? 6%, 7% 해야 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는 3.5지만 시장금리는 4%대를 이미 넘어섰다, 기준이. 코픽스도 4%입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5%가 돼야지 보통 한 2.3% 보거든요. 갭을. 그래야 은행들이 수익을 담보하는데 정부의 이제 상생금융 정책에 의해서 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낮추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그러면 은행은 망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 그게 지금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중도금 대출 있죠? 중도금 대출은 위자가 한 6에서 7%예요. 저렴해야 5%고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에서는 정부가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의 의지가 좀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고 상생금융 가고 뭐 이자 후치라고 하잖아요. 의자를 받지 말아라. 나중에 받아라. 정상화되면. 그럼 정상화되려면 분양가격이 싸져야 수요자가 붙는 시장인데 정상화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들이 이자만 내다가 2년 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지금 신용등급 A급 이하는 지금 PF 조달 금리가 10% 선이에요. 그럼 2년이면 20%입니다. 수익이 다 날아가요.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비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4, 5년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한 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사업을 하면.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총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대한 좋게는 연착륙이라고 하지만 무리가 된 현장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BIS 총재가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왔어요. 국제결제은행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개혁 해야 되고 잘하고 있지만 구조개혁 해야 되고 집값을 낮춰라 라고 답을 줬어요. PF 문제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금감위하고 금융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또 상환 유예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부담으로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그 통상 보면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표면화되는 시기가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에요. 그럼 기억을 더듬으면 언제예요, 여러분? 작년에 많이 올렸잖아요. 한 9월, 10월까지요. 그리고 올해도 조금씩 올렸잖아요, 초반에. 그럼 1년이면 연말이고 올해. 내년에 이제 부담들이 이제 시장에 나타날 겁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했다는데 대출 확대로 뭐 정부 활성화 정책으로 경매 물건이 지금 몇 년 만에 최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금 사정이 좋거나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라면 경매 물건이 줄어야죠. 그죠? 그럼 이 경매 물건 지표를 봐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증가율도 좀 속도가 빠른 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사들이 그 은행채가 많이 발행을 하면 카드사 입장에서 카드사가 발행하는 그 ABS나 이런 게 금리를 은행보다 더 높이 줘야 투자자들이 사주잖아요. 그걸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또 카드사들도 또 실적도 좀 그렇게 예전보다 성장률이 낮은 데다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빨리 채권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갖다가 예전에는 계속 이자를 받기 위해서 조금 유예 프로그램을 뒀지만 그게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카드 돌려막기에서 파생된 쬐고만 현상 같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영업자 문제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또 추가적입니다. 영끌들의. 영끌하신 분들이 요즘 매물을 좀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매물이 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시장이 쉽게 살아나기 쉽지 않고 결정적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투기의 어떤 조짐이 생기는 것을 뭐 정부 여당도 알고 있고 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10년 거주, 좀 임차인은 놀 수 있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게 아니 집을 분양받을 때 집을 살려고 들어가서 살려고 분양받는 게 정상인데 이번 정부에서 연착륙을 만들겠다는 어떤 목표를 두고 투자, 어떻게 보면 투기판을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원희룡 장관이 발표할 때 그랬잖아요. 만약에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규제를 갖다 다시 강화하겠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이 자연적인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인구 증가, 소득 증가로 인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빚으로 대출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 가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은행에 뒀을 때 예금이자가 5%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6%를 해야 집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현재 자본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전제하에 강남 일대의 임대 수익률을 캡 레이트라고 그러죠. 자본환율로 계산하면 한 1.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가정하면 그 집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것이 은행금리랑 맞춰지는 균형가격으로 가려면 주택가격이 하락해야지 조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상승할 요인보다는 하락할 요인이 너무 많다. 하락할 요인 중에, 상승할 요인 중에 뭐 내년 후년에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건 전혀 팩트와 틀립니다. 올해 40만 원 가까이 되고 내년에 35만 호가 입주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러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데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물도 많잖아요. 뭐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내년에 어떤 시장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2차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년 연말이나 후년에 좀 부실이 더 커져서 또 위기가 좀 크게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자체에서요. 이 외국에 해외에 있는 어떤 뭐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요인은 다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 적정 수요량이 있어요. 수요량.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정상적이고 부담 가능한 선이라면 우리가 일반 뭐 식당에서 말하면 뭐 테이블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정상적으로 평균적인 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끌 완 때 우리나라 주택 거래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100만, 110만 채를 넘었으니까. 그 평상시에 80만, 90만 가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비교해 보면 결국은 수요가 2020년, 21년에 만약에 올해 집을 살 사람, 2023년도에 집을 살 분이 계셨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영끌이 불고 난리가 나고 뭐 심한 사람들은 벼락거지라는 아주 안 좋은 그 차별적인 단어까지 막 시장에 또 기자들은 또 그걸 또 싣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2023년에 실제로 주택을 살 수요자가 이미 2021년에 다 산 거예요. 그러면 2023년에 원래 평균량에서 살 분들이 없죠. 없으니까 답은 뭐예요? 그 뒤에 4, 5년 뒤에 살 분들이 집값이 더 내려오면 미리 살 수 있겠지만 안 내려오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금리가 낮아가지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집값이 돼야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다. 줄여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집값에 현재 소득 수준에 살 사람은 이미 웬만큼 다 샀다. 그 대출을 갖다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을 갖다 특례보금자리를 풀어서 하니까 그나마 늘어난 게 이 수준이구나.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정상적인 전 세계가 추구하는 알맞은 DSR, 자기 부채가 한 달에 소득에서 갚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5%를 넘으면 부담되거든요. 그 선에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늘어서 그 범위가 올라가서 주택을 사든지 그만큼 거꾸로 주택 가격이 내려와서 부담 능력이 도리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가격이 돼야지 다시 거래량이 늘어난 거지. 지금은 이제 수요가 뭐 일부 어떤 학자분이 수요의 이동, 공백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과를 뭐 막 모자라가지고 꼭 먹어야 되는 필수제다 이러면 사과를 갖다 막 샀어요. 살 사람 다 샀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사과는 그럼 어떡하죠? 땡 처리하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어떤 가격? 투자자들의 가격을 유지해 주려고 땡 처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게 구조개혁이죠. 빨리 구조개혁을 그걸 살 사람 다 사가지고 싸게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만 남았어요. 그럼 싸게 팔아야 마무리가 되잖아요. 안 팔고 위에 가격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로운 일, 다른 일을 못하고 여기 묶이게 되죠. 그게 이제 부동산 PF 현장 같은 거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그럼 주택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정부에서 신호들이 안 낮추고 버티면 혹시 팔 수 있을까는 약간의 어떤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니까 매도자분들도 타임을 잃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택 가격을 방어하지 않았다면 물론 뭐 연착륙, 경착륙에 대한 어떤 뭐 반로 찬반 여론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주택 가격은 좀 많이 정상화돼 있겠죠. 그러면 저절로 거래량이 느는 시점이 됐을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이미 시간을 지났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새로운 형태로 우리한테 좀 나타날 것 같다. 하향의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거래량은 당분간 다시 증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신생아론 때문에 인위적인 또 수요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만 소화되고 나면 다시 거래 절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뒤늦게 지금 따라붙는 분들은 굳이 막 급하게 옛날의 추억을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긴 호흡을 가지시고 차후로 120만 채 공공택지 공공분양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다 분양되거든요.
그 물량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장이 좀 보이실 겁니다.